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골 고을 운천은 첩첩한 산줄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철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해가 떠도 햇살은 언제나 어슴푸레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대개 논밭을 일구며 살았고 장날이면 멀리서도 보부상들이 찾아와 북적였습니다. 그렇게 한적하던 고을에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여름의 더운 날부터였습니다. 고을 변두리,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부는 언덕 아래에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련이라 불리는 처자와 나이 많은 윤태영 노인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련은 20을 훌쩍 넘기도록 혼이 나지 않은 처자로 고을 사람들 눈에는 그 자체가 이상하게 비쳤습니다. 그 시절 처자가 나이를 차면 혼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으니 늙은이와 단둘이 산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저 계집애 말이야,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린다더구먼. 무슨 말을 그리 혼자 떠드는지 모르겠어.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닐까? 장터에서도 빨래터에서도 여인네들이 모이면 언제나 아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 섞인 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끝엔 두려움이 묻어가기 시작했지요. 귀신이라도 보는 게 아닐까? 밤마다 혼자 무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으스스하기 짝이 없어. 그 무렵부터 사람들은 아련을 미친 처녀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 초가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고 장터에서 아련과 마주치면 고개를 휙 돌리고는 외면했지요. 어쩌다 아이들이 그 집 근처를 지나가다도 저기 미친 처녀 산다 며 돌을 던지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즈음 고을에 실질적인 권세를 쥔 자가 있었습니다. 관아의 일을 총괄하던 이방 남기준이었지요. 그는 원님을 보좌한다는 명목 아래 장부를 쥐고 세금을 거두며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하고 엄한 아전으로 보였지만 속은 음흉하고 탐욕이 가득했지요. 관아 곡식을 조금씩 빼돌리고 부정하게 얻은 돈으로 사사로이 이익을 챙기며 늘 백성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의 여름 어느 날 장터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장간 주인의 6살 난 아들이었지요. 어미의 치마자락을 잡고 다니던 아이가 잠시 한눈 판 사이 사람들 틈에 섞여 종적을 감췄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고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사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간 게냐, 우리 애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장터며 냇가며 다 뒤졌는데 그림자도 없어. 불안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번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자 사람들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요.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미친 여자 짓은 아닐까? 허튼 소리 마라. 그 계집애가 무슨... 아니, 요새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 날씨도 꺼림칙하고 말이야. 처음엔 한두 사람의 수군거림이었으나 이내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안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아련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늘 그렇듯 누군가를 향해 화살을 세우기 마련이지요. 그 모든 광경을 남기준은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이성을 잃고 헛소문에 휩쓸린 군중의 모습이 그의 눈엔 더없이 다루기 좋은 짐승처럼 보였지요. 두려움이란 참으로 유용한 것이로다. 남기준은 낮게 중얼거리고는 관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민심이 흔들린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저질러온 일을 가릴 좋은 때였습니다. 공포와 소문을 이용하면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련은 여느 때처럼
초가 처마 밑에 나와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고 골짜기 바람은 싸늘했습니다. 아련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렸지요. 어두운 숲, 물소리, 바람의 길이 멈췄구나. 그 목소리는 혼잣말 같았지만 어딘가 마음을 더듬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윤태영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더구나.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허나 두려운 건 너의 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지. 아련은 대꾸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고요하고 맑았으나 마치 이 세상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바람결에 달빛이 흔들렸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 위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이튿날 새벽 고을 사람들은 다시 흩어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흐렸습니다. 누군가는 저 집부터 뒤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고 다른 이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며 그랬다간 더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습니다. 고을의 불안은 점점 짙어만 갔습니다. 그 와중에 이방 남기준의 웃음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그려두고 있었지요.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올가맨 지금 그는 그 두려움을 발판 삼아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이 실종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부터 남기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아의 아전과 서리 6을 불러 모아 좁은 방 안에 앉혔지요. 탁자 위에는 장부 여러 권이 쌓여 있었고 남기준은 눈썹을 찌푸린 채 그 장부를 훑었습니다. 올해 헌납 곡식이 모자라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백성들에게서 이미 거둔 양이 있는데요. 한서리가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입을 열자 남기준은 눈길만으로 그를 눌렀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방 안을 훑자 숨소리마저 줄어들었지요. 장부를 다시 정리하게. 각 집마다 한 섬씩 더 걷어들여야 할 게야. 허면 원성이. 백성이야 늘 원망을 하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자네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네. 남기준은 말을 마치고 장부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손끝은 익숙하게 붓을 들었고 장부의 숫자는 순식간에 바뀌어 갔습니다. 실제보다 덜 적은 양으로 말끔히 정리된 듯한 글씨체로 그 차액은 훗날 은으로 바뀌어 관아, 창고 뒤편의 은밀한 구석에 쌓일 예정이었지요. 하지만 남기준은 백성들의 불만이 머지않아 터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만을 돌릴 방법을 이미 생각해두고 있었지요. 요새 고을의 재앙이 잦지 않은가. 남기준은 일부러 장터를 거닐며 한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귀에 닿기 좋은 톤으로 흘러나왔지요. 아이가 사라진 것도 그렇고 논물이 흘러넘쳐버린 것도 그렇고 이건 분명한 조짐일세. 그 말은 처음엔 무심한 탄식처럼 들렸지만 사람들의 귀에선 다른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앙이라니 설마 누가 그런 걸 불러온다는 겐가. 글쎄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하는 처녀가 있다 하지 않나. 그 미친 처녀 말인가. 그래 그 계집애야. 귀신이라도 부르는 모양이지. 장터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에 쫓기던 마음이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찾아가는 순간이었지요. 남기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그물은 이미 고을 전체를 덮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 어귀에 낯선 기병대가 들어섰습니다. 그 선두에는 단정한 차림의 사내가 있었지요. 그가 바로 관찰사의 명으로 각 고을을 돌아보던 별감 최도겸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세워 관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방을 만나야겠소. 문 앞에 서 있던 관속이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시기에 그러신지요? 별감 최도겸이라 하오. 원님의 명을 받들고 이곳 사정을 살피러 왔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남기준은 곧바로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는 상투를 매만지고 입가에 미소를 얹은 채 최도겸을 맞이했지요. 아, 먼 걸음 하셨습니다. 별감 어르신을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 고을의 장부를 확인하고자 하오. 장부를 말씀이십니까? 남기준의 얼굴에 잠시 굳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바로잡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관의 기밀이라 함부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원님께 먼저 여쭈어 보심이 좋을 듯하오. 최도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말끝은 짧았으나 이미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느낀 눈빛이었지요. 그는 관할을 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직접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장터의 냇가 쪽 여인 몇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처자만 아니었어도 고을이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아이가 사라진 것도 그 계집의 탓이지 뭐. 밤마다 혼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다니까. 최도겸은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말씀하시오? 혹 그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씀이오? 여인들은 낯선 사내를 보고 놀라 눈을 피했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그중 상인네의 아내 하연이가 제일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 미친 계집이요. 그 계집이 귀신을 부린 게 분명하오. 아이를 홀려 데려간 것도 틀림없지요. 허면 직접 보니가 있소? 다들 그리 말하잖소.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사람들 다 들었지요. 최도겸은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말투를 곱씹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입에서 나온 말을 서로 주고받는 듯 틀 하나 어긋남이 없었지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말을 흘려놓은 게 분명하군. 그날 저녁 최도겸은 윤태영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오르니 어둑한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윤태영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밤중에 낯선 분이 무슨 일로 오셨소? 어르신께 여쭐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시게. 방 안에는 허름한 책상과 오래된 등잔 하나가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윤태영의 얼굴엔 세월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최도겸은 단정히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련이라 하는 처자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윤태영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남의 속을 보는 눈을 가졌지. 남의 속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자네가 직접 봐야 알 걸세.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도겸은 조용히 일어나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지요. 달빛이 초가 처마 끝에 매달려 있었고 골짜기 바람이 낮게 울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여관에 돌아와 등잔을 켜둔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부를 숨기려는 이방, 입을 모아 한 처자를 탓하는 백성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노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한 줄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도겸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창살을 타고 흘렀고 그 빛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지요. 직접 확인해야겠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아련을 지켜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최도겸은 언덕 아래의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아련의 초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풀잎을 스쳤고 풀벌레 소리만이 깊은 정막을 깼지요. 한참을 기다리자 초가의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련이 흰 옷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물들었고 발소리는 흙바닥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련은 처마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고 오직 묘한 고요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도겸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아련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작았으나 고요한 밤 공기 덕에 그의 귀에는 또렷이 닿았지요. 어두운 숲 물소리 우는 골짜기,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듯한
간절하면서도 절제된 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중얼거리더니 문득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겸은 달빛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귀신을 부르는 기이한 모습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간절히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아련의 초가를 뒤로 두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라졌던 아이가 시냇가 상류의 풀숲에서 발견된 것이었지요. 아이의 몸엔 상처 하나 없었으나 밤새 추위에 떨어 얼굴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달려왔습니다. 애야, 어디 있었던 게냐? 정말 살아있었구나. 이 불쌍한 것. 대장간 주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연신 아이를 어루만지며 물었지요. 무서웠겠구나. 대체 어찌 그리 멀리 갔느냐? 아이는 입술을 달달 떨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하얀 옷 입은 누나가 길을 가르쳐 줬어요. 하얀 옷?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고을에서 흰옷을 즐겨 입는 처자는 아련뿐이었지요. 누군가는 그래도 그 덕에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게 아니냐고 말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귀신이 빙이 되어 아이를 이끌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이처럼 소문은 잠시 가라앉는 듯 하다가도 곧 다시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지요. 그 무렵 최도겸은 아이가 발견된 시냇가로 직접 향했습니다. 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며 돌무더기 사이로 가는 길마다 물기가 흥건했습니다. 시냇가 상류에는 나무 뿌리가 드러난 채 얽혀 있었고 그 사이로 잔잔한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여기였군. 도겸은 무릎을 굽혀 물결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전날 밤 아련히 읊조렸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어두운 숲, 물소리 우는 골짜기. 그 말은 바로 이곳을 가리킨 듯 했습니다. 도겸은 발자국을 따라가다 이내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은 물가에서 끊겨 있었고 그 옆에 누군가의 발자취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산 아래로 이어졌지만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었군. 도겸은 관하로 돌아와 남기준을 불렀습니다. 이방 수색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했소? 남기준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근처와 마을 뒤편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시냇가 상류 쪽은? 남기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그쪽은 너무 멀고 험하여 아이가 혼자 갈 리 없다 여겼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으로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분히 물었습니다. 수색 경로와 인원 배치를 기록한 장부를 보고 싶소. 그건 관의 문서라 외부에 별감의 직무로 요청하는 것이오. 남기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도겸은 조심스레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글씨로 적힌 기록은 깔끔했지만 수색대의 행선이 모두 시냇가 반대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어찌 이리 방향이 한쪽으로만 치우쳤소? 그저 판단 착오였을 뿐입니다. 남기준의 목소리에는 알게 모르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겸은 눈길만 주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짙은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장터는 다시 북적였습니다. 아이의 무사귀환으로 한숨 돌린 듯 했으나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는 걸세. 곡식도 더 내야 한다 하고 이게 다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네. 재앙이라잖아. 귀신을 부른 처자가 있다지 않소. 남기준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깜빡이는 장터 한복판에서 백성들의 얼굴엔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이란 참으로 쓰기 좋은 물건이지. 그 시각 최도겸은 다시 언덕 위에 올라 아련의 초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또 한 번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처자는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야.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찬바람이 산등성이를 훑고 지나가자 풀잎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잠잠해진 듯한 고울 위로 또 다른 소동의 씨앗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고을 장터로 낯선 사내 하나가 걸어 들어왔지요. 스스로를 장성두라 부르는 떠돌이 점쟁이였습니다. 그는 해진 도포 자락을 질질 끌며 낡은 갓 아래로 흐릿한 눈빛을 번득였지요.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걸음은 비틀거렸으나 입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이 고을에 큰 애군이 끼었구먼. 그가 장터 한복판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귀신을 풀어 해친 자가 있어 그 재앙이 이 땅을 뒤덮었소. 이대로 두면 모두 화를 입게 될 것이오. 처음엔 장터의 사람들도 시큰둥했습니다. 허나 그가 말을 이어가자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었지요. 이 고을은 지금 음기가 가득하오. 그것을 쫓지 않으면 벼가 누렇게 말라버릴 것이며 아이들이 병들게 될 것이오. 그럼 어쩌란 말이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귀신을 다스릴 구판을 벌여야지요. 그리해야 고을이 편안해질 것이오.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돌아왔으나 그 불안한 마음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지요. 장성두의 말은 마른 장작 위에 불을 붙인 것처럼 민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이는 다름 아닌 이방 남기준이었습니다. 그는 군중이 웅성이는 틈을 틈타 장성두를 골목 뒤편으로 불러냈습니다. 비좁은 뒷골목엔 사람의 발자국 소리조차 없었지요. 자네,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지? 남기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성두는 손에 들린 부채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허허, 나리의 귀가 참 밝으십니다. 구판 하나면 백성들 마음을 단번에 묶을 수 있지요. 그럼 말이 빠르구먼. 이 일을 자네 손에 맡기겠네. 남기준은 품속에서 은전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꾸러미 속에서 은빛이 번뜩이자 장성두의 눈에 욕심이 스쳤습니다. 구판을 크게 버리게 백성들의 눈을 확실히 돌려야 하네. 예, 나리. 그 대신 판을 벌릴 때 손대지 마시오. 신의 노여움을 받으면 곤란하니까요. 남기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여움이든 뭐든 나는 결과만 보면 되네. 이틀 뒤 장터에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장성두는 허름한 천을 걸쳐 제단을 만들고 술과 곡식, 말린 생선을 제물로 올려놓았지요. 사람들은 불안과 호기심에 이끌려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업고 왔고 누군가는 손에 부적값이라며 동전을 쥐고 있었지요. 장성두는 붉은 종이에 검은 먹을 듬뿍 묻혀 글씨를 휘갈겼습니다. 귀신을 쫓는 부적이요. 집에 붙이면 애군이 사라질 것이요. 그가 주문을 외우며 부적을 높이 들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땅의 사기를 물리치소서, 재앙을 걷어가소서.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지요. 비는 제단을 덮치고 장성두가 붙여놓은 붉은 부적 위로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삽시간에 번져 엉겨붙더니 글자는 금세 검은 얼룩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게 무슨 부적이야. 그냥 종이에 먹칠한 거잖아. 사기꾼이로구나. 장성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부적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에 젖은 종이는 찢어지고 발밑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그가 허겁지겁 짐을 챙기려는 찰나 최도겸이 장터 한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보시오, 점쟁이. 낯선 사내의 낮은 목소리에 장성두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저라 하셨소? 백성을 속인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시오? 도겸은 장성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장성두의 품에서 은전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전들이 진흙 위에서 달그락거리며 구르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지요. 저 돈 어디서 난 것이야? 떠돌이 주제에 절이 많은 은전을 도겸은 허리를 숙여 은전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종이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은전 수량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매우 정갈했지요. 이건 누가 써준 것이오? 장성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소. 도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필적이 익숙했습니다. 관아 장부에서 보았던 남기준의 글씨와 똑같았던 것이지요. 이방과 손을 잡았구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장성두는 결국 무릎을 꿇고 떨리는 입술로 자백했습니다. 이방나리가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 구판을 벌이라 하였소. 대가로 은전을 주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우릴 속인 거였어. 이방이 백성의 두려움을 장난감 삼은 게야. 분노한 군중은 관아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도겸은 장성두의 팔을 붙잡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관아에서 밝히겠소. 모두 이리로 따라오시오. 그들은 빗속을 헤치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장성두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관아 마루에서 그 소란을 들은 남기준은 창가로 달려왔습니다. 밖에는 도겸과 군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놈이 내 계획을 깬 것이냐.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한 가지 마지막 계략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관아 안에서는 도겸이 장성두를 신문했습니다. 장성두는 온몸이 젖은 채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 처자, 그 아련이 그 눈은 사람의 속을 비춘다 하더이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했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소? 모르겠소. 다들 그리 수군거렸소. 도겸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지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짓이 불을 만나면 연기가 나지 이제 남은 건 그 연기의 근원을 찾는 일뿐이지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미혹은 더 짙어졌으나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일은 그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도겸은 다시 윤태영의 초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지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윤태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또 오셨구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쭈어야 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윤태영은 허허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빡 바람이 차네. 도겸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윤태영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저걸 보게. 책장에는 오래된 서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묵향이 은근히 퍼졌지요. 윤태영은 손끝으로 책등을 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돌며 모은 것들이네.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읽는 법, 병을 다스리는 법, 하늘의 운을 기록한 것들까지 섞여 있지. 그는 그중 한 권을 꺼내 도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게. 책 표지는 달아 글씨가 희미했지만 안쪽에는 정갈한 필체로 적힌 구절이 가득했습니다. 도겸의 눈이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돋는 그림자를 읽는 눈이 있으니 그 눈은 첫째 거짓을, 둘째 두려움을, 셋째 욕심을 가리킨다. 이는 귀신의 힘이 아니라 마음을 꿰뚫는 통찰이니라. 도겸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책장을 덮고 윤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련이 이런 눈을 가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윤태영은 잠시 기침을 삼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었지. 처음엔 나도 두려웠네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지. 그건 미신이나 요술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비추는 눈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아련이는 남의 마음에 숨은 거짓과 두려움을 본다네. 그래서 사라진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게야. 아이를 숨긴 자의 마음속에 그 그림자가 비쳤던 것이지. 도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이를 숨긴 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윤태영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말해줄 일이 아니네. 자네가 직접 찾아야 할 일이야. 그의 말끝에는 묘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갔지요. 아이가 사라진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꾸민 일,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 한 자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관아 뒤편에서는 이방 남기준이 서리들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등불이 깜빡거렸습니다. 곡식 자루를 옮기던 서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방 어르신, 이러다 들키면 어쩌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말게. 별감이 장부를 보기 전에 다 치워야 하네. 남기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지요. 조심히 하게. 한 알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 그가 창고 바닥을 훑으며 덧붙였습니다. 입안만 넘기면 된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서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방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들도 감히 묻지 못했지요. 한편 하연이는 병든 아이를 품에 안고 아련의 초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하연이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련이 나왔습니다. 아련은 아무 말 없이 하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차가운 빛을 냈습니다. 저는 하연이가 입을 떼었습니다. 장터에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방이 시킨 대로 당신을 헐뜯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아련은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하연이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젠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내일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지요. 아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련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열이 심하군요.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자주 먹이세요. 밤새 땀을 흘리면 내일쯤 고비를 넘길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연이는 문 앞에서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있다가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최도겸은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기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창고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그가 다가가자 서리 하나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는 게냐?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도겸은 서리를 밀치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곡식 자루는 절반 가까이 사라져 있었고 바닥에는 흩어진 나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이 방은 어디 있느냐? 그게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도겸은 대꾸하지 않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관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 헛간 안에 감춰둔 곡식자루 더미와 조작된 장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장부를 펼쳐보니 실제로 거둔 양과 기록된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정갈했지만 거짓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도겸은 손끝으로 장부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구나. 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기준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꾸미든 이제 모든 길은 끊어졌지요. 도겸은 장부를 품에 넣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운천의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은 낮게 깔렸고 산 너머로 바람이 몰려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지요. 최도겸은 창고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품에 꼭 안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마른 낙엽을 쓸고 지나가며 마당에 소용돌이를 일으켰지요. 그 소리가 마치 긴 밤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운천의 어둠은 깊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질 무렵 장터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남기준이 급히 소문을 퍼뜨린 탓이었지요. 해는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장터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기준은 장터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든 부채로 사람들을 가리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고을의 재앙은 저 초가집 때문이요. 저 처자를 그대로 두면 우리 모두 화를 입게 될 것이요.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요. 저 집을 태워야 재앙이 물러날 것이요. 하늘이 분노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소.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가? 그래도 무섭지 않은가? 괜히 화를 입을까 두렵네. 하지만 남기준은 그 말들을 짓눌러 버리듯 외쳤습니다. 주저할 때가 아니오. 지금 바로 행해야 하오. 그의 외침에 겁먹은 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장정 몇이 장터의 화덕 옆에서 장작을 짊어졌고 누군가는 횃불에 불을 붙였지요.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장작을 들고 언덕 아래 아련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군중은 몰려들었고 초가 앞은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저 집을 불태워라. 재앙을 몰아내자.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윤태영이 문을 열고 지팡이의 의지에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어찌 아무 죄 없는 일을 헤아려 하는 것이오.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광기로 변해 있었지요. 남기준은 뒤쪽에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입가엔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나는구먼. 이걸로 모든 흔적이 사라지겠지. 그때였습니다. 불을 붙여라. 한 사내가 외치며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들고 찬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터졌고 이어 우레 같은 천둥이 울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지며 땅이 진흙탕이 되었지요. 불붙은 횃불은 비에 젖어 꺼졌고 쌓아놓은 장작은 흠뻑 젖어 불붙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마치 하늘이 고울을 씻어내듯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하늘이 노하신 거요. 이건 징조야. 불태우면 안 되는 거였어. 공포와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기준은 이를 악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째서 지금 이때 비가 내린단 말인가. 그때 빗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별감 최도겸이었습니다. 그는 전신이 흙과 빗물로 젖은 채였으나 눈빛은 단단했지요. 그가 품속에서 관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별감의 명으로 이 집과 관아 창고를 수색하겠소. 남기준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수색이요? 이런 날에 이런 자리에서. 하지만 도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장한 사내 몇을 이끌고 장터 뒤편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빗물은 무릎 아래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창고 문을 열어라. 그건 관아의 물건이요. 함부로 열 수 없소. 서리 하나가 가로막자 도겸은 단호히 밀어냈습니다. 진실을 감출 수는 없지. 그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 쌓인 수십 포대의 곡식 자루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숨을 죽였지요. 도겸이 자루 하나를 열어젖히자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누런 벼알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우리가 낸 곡식이잖아. 도겸은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곡식들은 백성에게서 헌납이라며 거둬들인 것이오. 하지만 장부엔 절반만 기록돼 있지. 나머지는 모두 이곳에 숨겨두었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지요. 우릴 속였던 거야. 저놈이 고을 곡식을 빼돌렸어. 도겸은 품속에서 조작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장부에 글씨가 번졌지만 거짓은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이방 남기준은 장부를 조작해 백성들의 곡식을 빼돌렸소.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한 처자에게 누명을 씌웠소. 점쟁이를 불러 구판을 벌인 것도 아이 실종을 이용한 것도 모두 이자의 짓이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분노에 찬 군중의 눈빛이 일제히 남기준을 향했습니다. 이방이 우릴 속였단 말이냐? 그놈을 잡아라. 아전과 서리들마저 하나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기준은 얼굴이 새파래져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오해요. 내가 한 게 아니오. 모두 그 점쟁이 짓이오. 그럼 그 증거가 왜 이곳에 있단 말이오? 도겸의 말에 남기준은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빗속에 묻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구의 마음도 돌아서지 않았지요. 도겸은 서리 며칠 불러 명했습니다. 이자를 결박하라. 관하로 옮겨가두고 창고의 곡식은 모두 조사하라. 장부와 대조에 빠진 양을 밝혀야 하오. 예, 별감 어르신. 사람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불길은 더 이상 미친 듯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불길은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 시각 아련은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 끝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윤태영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아직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련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둠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최도겸은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결박된 남기준은 방 한켠에 웅크리고 있었고 옆방에는 떠돌이 장성두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지요. 도겸은 마루 위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때리며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모든 걸 밝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습니다. 운천의 밤은 길었고 그 어둠 속에는 진실이 빛을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뜰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횃불이 여기저기서 타오르며 어둠을 밀어냈고 사람들의 얼굴마다 긴장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공기에는 축축한 냄새와 함께 묘한 열기가 돌았지요. 별감 최도겸은 관아 마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두 손이 결박된 남기준과 장성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돌은 젖어 있었고 그 위에 떨어진 횃불빛이 흔들리며 두 죄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도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만 바라보았지요. 이방 남기준은 장부를 고쳐 백성들에게서 거둔 곡식을 빼돌렸소.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한 처자에게 재앙의 누명을 씌웠소. 도겸은 품속에서 조작된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젖은 종이 위에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거짓의 흔적은 감춰지지 않았지요. 군중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릴 속였던 게야 하늘이 알고 있었구나. 그때 관아의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옷차림의 아련이 윤태영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그 모습에 뜰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련은 남기준 앞에 다가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길 얽어맨 것은 귀신이 아니라 욕심의 그림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울림은 횃불 사이를 타고 모든 이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남기준은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이내 마른 침을 삼키며 아련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아련의 눈동자는 마치 맑은 물결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지요. 남기준은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만. 그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갈라졌습니다. 도겸이 낮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오? 남기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한 짓이오. 그의 입에서 끊어진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부를 고쳐 곡식을 빼돌린 것도 백성들을 속인 것도 모두 나였소. 뜰 안이 술렁였습니다. 남기준은 울부짖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일도 내가 미리 알고 이용했소. 수색대를 엉뚱한 곳으로 돌려 시간을 끌었지요. 그 사이 사람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 했던 게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군중 속에서 누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남기준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욕심이었소. 곡식을 팔아 내 주머니를 채우려 했던 것이오. 사람의 눈이 탐욕으로 어두워지면 그 끝이 이런 법이오. 도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떠돌이 점쟁이는 무슨 연으로 얽힌 것이오? 남기준의 목이 움찔거렸습니다. 내가 매수했소. 구판을 벌여 백성들의 마음을 더 흔들게 했소. 그리하면 아련이를 재앙의 근원이라 믿을 테니. 그 말에 장성두가 울상을 지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소. 나는 은전을 받고 거짓 굿을 버렸습니다. 부적도 아무 글씨나 써서 붙인 거요. 죄를 받겠습니다. 뜰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이 고울을 덮었지요. 최도겸이 마루에서 내려와 백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관아에 가두고 상급 관청에 장계를 올리겠소. 빼돌린 곡식은 모두 백성에게 되돌려줄 것이며 참여한 아전과 서리도 함께 조사하겠소. 그 말에 백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그대를 보냈구나. 도겸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련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오. 아련은 잠시 도겸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의 그림자를 보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음성은 바람에 실려 잔잔히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할 무렵 윤태영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아련이 부축하며 놀라 외쳤지요. 할아버지. 윤태영의 몸은 이미 맥이 풀려 있었습니다. 도겸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고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초가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태영이 누운 자리 곁에 아련이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구나. 윤태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아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아련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이제는 숨어 살지 말거라. 내가 본 것은 남의 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모양이었지. 그걸 알아주는 이가 세상엔 분명 있을 게야. 아련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윤태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월을 버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한 표정이었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련은 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천천히 스며들었고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도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오랜만에 별빛이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한 겹 벗겨졌군.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초가의 지붕 위에 내려앉았지요. 이튿날 새벽 윤태영의 장례가 조촐히 치러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워 그 초가를 피해 다니던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향을 피웠지요. 그분 덕에 우릴 살렸지. 그런 말들이 속삭이듯 오갔습니다. 최도겸은 관하로 돌아와 장계를 써내려갔습니다. 남기준과 장성두의 죄를 낱낱이 적으며 빼돌린 곡식의 양과 그 죄상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장계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자는 백성의 한 처자여. 그 눈은 어둠을 꿰뚫었고 그 마음은 한결같았노라. 장부를 덮은 도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리고 윤태영의 마지막 미소. 그 시각, 아련은 윤태영이 누웠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장 한켠에 먼지가 앉아 있었고 창문 틈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서책의 먼지를 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숨어 살지 말라, 마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들이 울었고 햇살이 초가의 지붕을 비추고 있었지요. 아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날이 오겠지요. 며칠이 지나 관아에 형조의 회답이 도착했습니다. 이른 새벽 최도겸은 봉인을 뜯고 문서를 펼쳤지요. 횃불 아래에서 글씨를 천천히 읽어나가던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방 남기준은 파직 후 중벌에 처하며 장성두는 먼 섬으로 유배한다. 도겸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매듭지어졌구나. 그는 문서를 단정히 접어 품에 넣고 관아뜰로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에 사람들을 모아 판결 내용을 알렸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나갔지요. 이제 고을이 다시 평안해지겠구나. 하늘이 보고 계셨던 게야. 그들의 눈가에는 안도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 한복판에 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였지요. 사람들은 웅성이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앞까지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거짓을 말했습니다.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이방이 시킨 대로 아련을 헐뜯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처자가 아이를 홀렸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속은 개로구먼. 이방이 꾸민 짓이었어. 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 아이가 병들어 죽을 뻔했을 때 아련이가 살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열이 내리고 아이는 다시 웃게 되었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장터의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사람들은 하나둘 아련의 초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곡식 한 섬을, 누군가는 장작 몇 단을 들고 와 문 앞에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누구는 아무 말 없이 절만 올리고 돌아섰지요. 달빛 아래 초가 문 앞엔 사람들의 발자국이 깊게 남았습니다. 아련은 문을 열고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윤태영이 떠난 뒤로 텅 비었던 집 안에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며칠 뒤 최도겸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에 안장을 얹고 짐을 꾸리던 그때 아련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도겸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감 어르신, 떠나시는 길이군요. 할 일을 마쳤으니 돌아가야지요. 도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은 능력이 아니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요. 아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밤이 덜 어둡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러할 것이요. 이 고을 사람들도 이제는 알았을 것이요. 그는 말을 타고 천천히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쳤고 손끝이 천천히 흔들렸지요. 도겸은 말고삐를 단단히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별빛을 보는 눈이라 어쩌면 그건 세상에 꼭 필요한 눈이었을지도 모르지. 그 뒤로 운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눈빛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고개를 돌리던 이들이 이제는 장터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자, 오늘은 날이 퍽 따뜻하구려. 그러게요. 봄이 오려나 봅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아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가 앞을 지나며 안녕하세요 하며 손을 흔드는 아이도 있었지요. 아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터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저 처자는 별빛을 보는 눈을 가졌다지. 사람의 마음속을 비춘다더군. 귀신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눈이라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점차 고을을 넘어 다른 고을에도 퍼져나갔지요. 세월이 흐르며 이 이야기는 하나의 야담이 되었습니다. 장터의 이야기꾼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지요. 옛날 옛적 운천이라는 고을에 아련이라는 처자가 살았다네. 그 처자는 별빛을 보는 눈을 가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거짓과 두려움, 욕심을 읽을 수 있었다네. 그래서 어찌 되었나요? 한 욕심 많은 이방이 그 처자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백했다더라. 그 뒤로 고을 사람들은 다시는 함부로 남을 미친이라 부르지 않았다는구나.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빛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지요. 정말 별빛이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걸까?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남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시간이 흘러 세상은 여러 번 변했으나 운천의 밤마다 그 이야기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날이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 별빛을 보는 처자가 떠오르지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고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고을을 지나갔습니다. 아련은 여전히 그 초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혼자였으나 외롭지 않았지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숨어 살지 말거라.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련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말을 나누고 병든 이를 도우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그렇게 운천의 밤은 예전보다 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려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별빛을 보는 눈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져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 밝은 밤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구나. 남의 마음도 진실도 그리고 그 속의 별빛도.